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태우 교수입니다. 교수라면 안 되죠. 정책위 의장입니다. 네, 여기 뭐 당에서 방송하는. 오늘 우리 방송에 대해서 미리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좀 적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었네요. 인생은 바람이야, 거창, 신따봉, 자유우파, 양영신님. 미리 좀 이거 방송하기 전에 홍보 좀 많이 하고, 당원들 그래도 40만 당원인데 하다못해 책임당원 4만 5천 명한테라도 좀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차 지적을 하는데 시스템이 안 된 건지 그걸 좀 보완할 수 있게끔 내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뭐 믿고 놔뒀는데 너무들 이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 방송하는 걸 많은 당원들이 몰라요. 지금 공고가 미리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적은 분들이 들어와서 좀 안타깝네요. 신순홍님, 달리다콤님, 자유파님. 아무튼 벌써 이제 1월 신축년하고도 벌써 오늘 15일. 아이고, 뭐 달포가 확 지났네요, 보니까. 신축년에는 좀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뭔가 꿈을 일구었던 우리 당원님들 지난 2주간 10월 지나보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전히 뭐 전국 상황이나 언론 보도들 보면은 뭐 희망을 줄 만한 지표라든지 소식은 없습니다. 계속 깝깝한 그런 그림만 그려지고,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주사파 정부를 향해서 좋지 않은 소리만 계속 하고 있고, 경제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청년 실업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취업을 포기한 사람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노인 인구는 부양해야 될 인구는 점점점 늘어나고,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고, 기업하겠다는 기업 의욕은 꺾어지고,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쾌락주의와 개인주의를 흐르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선과 윤리의식에 대한 헌신에 대한 사회 공공재는 다 파괴되고, 1인 세대주가 뭐 900만 명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가정도 좀 파괴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인류 문명이 그럭저럭 한 2020년 오면서 일궈오는 많은 제도의 장점 그리고 좋은 점을 다 갖추어서 그나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기결되면서 빵의 크기도 커서 먹을 것도 해결하고 사람답게 사는 가치와 규율과 규범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을 봐도 그렇고 후진국을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더군다나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큰 위기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문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의를 하고 좀 보강해야 되는 이런 큰 중차대한 대전환의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모습 그 이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가 벌써 줄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2만 명이 줄었다니까 2019년에 비해 2020년. 인구 감소하면 그 나라 끝난 나라입니다. 동남아에 수입해서 정체성이 이질적인 사람들 가지고 노동력 채우고 해야 될 텐데,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도 실패하고 있고 인구 통계학적인 면에서도 실패하고 있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실패하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실패하고 있고 안보적인 면에서 실패하고 있고
암울한 신축년을 열고 갑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댈 만한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하다가 오늘 시한수 소개하려고 책을 지져보니까 저희 그 16번째 책 박태우 통일된 한반도를 항해한다 이 책에 칼럼집 정치 시사 칼럼집 책에 63페이지에 그 네잎 클로바라는 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바로 뒤에는 대한민국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하고 또 일가를 해놨어요. 뭐 하기야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혼돈의 시대는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이제 극에 달했다. 올 때까지 오지 않았냐 이런 걱정하는 거죠. 네잎 클로바 이 시를 내가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굳건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갖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네잎 클로바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 클로바라는 시를 오늘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 7월 10일 날 아마 어디 야외에서 산책하다가 네잎 클로바를 보고 진 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잎 클로바 제가 쓴시입니다만 오래전에 쓴 시니까 저도 한번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운이라기에 항상 뒤를 쫓지만 두리번 그 넓은 풀밭 어디서도 그 어딘가에도 보이지 않네. 내일 또 너를 찾아가겠지만 좀 보여야 할 터인데 그 희망의 끈을 놓으면 남겨진 많은 삶을 얻어야 하나. 어떻게든 찾아내어 그 강하고 귀한 희망의 끈을 내 책상머리에 묶어야 할 터인데 오늘 그 내 잎을 보지 못해도 내일은 꼭 찾아야지. 꼭 찾아서 희망의 끈으로 동동 엮어서 잡아 놓아야지. 내 책상머리에 놓아야지. 그래야 사는 것이야. 빛이 바랜 희망이라도 묻고 사는 것이야. 2013년 14년 전에 제가 지은 시인데 지금 유난히 이제 제가 이 2021년도 1월 15일 날 신축년에 이렇게 들어온 것이 이 기운이 또 느껴져서 이런 희망을 좀 우리 당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자작시를 하나 낭송에 올렸습니다. 어제 정말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좀 침통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9시 반에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집회를 하고 대표님 모시고 최고위원 5이서 그 마지막 상고심 확정 판결하는 법정에 가서 1시간여를 대기하다가 근처에서 판결하는 거를 맨 앞에서 대표님하고 옆에 앉아서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뭐 대법관 4명이 들어와서 쭉 앉더니 그 여성 대법관이 딱 5초도 안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검찰에서 상고한 것을 기각합니다. 그러고 법정을 휴정하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그것이 끝이었어요. 5초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지난번 환송 파기심에서 확정된 그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형식적이고 정치적 재판이고 마녀 재판인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재판은 그렇게 종결이 된 것입니다. 뭐 내일이라도 특별사면을 하면 어차피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탄핵이었기 때문에 마녀 사냥하고 권력 찬탈 차원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빨리 결단을 내려서 원래 무죄이고 뭐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옥중에서 지금 일주일에 2차례씩 통원 치료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따뜻한 집안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사면을 빨리 하는 것이 국민의 품으로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도리요, 역사에 대한 도리요, 인권에 대한 도리요,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에 대한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법정에 갔다 와서 저희들이 3시에 전략회의를 하면서 모두에 저도 그런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이거 무슨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옛날에 사람들 숙청할 때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제명 씌워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제거하고 감옥 보내고 하듯이 똑같아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21세기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뭐 헌법 정신을 구현했고 역사적 교훈 삼아야 된다. 이 말은 제가 듣기로는 본인들이 이제 곧 권력을 내려놓고 이제 5년인 뭐 5년차 정부가 본인들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제 종북 노선으로 북한한테 헌법에 반하는 뭐 대북 지원을 했어요. 안보를 파기했어요. 원자력 산업을 망가뜨렸어요. 네? 또 대한민국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을 괴롭혔어요. 권력을 사유해가지고 헌법 노선에 반하는 이상한 법들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었어요. 본인들한테 할 얘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지금은 뭐 아직 정권이 5년 차니까 그렇지만 곧 얼마 안 있으면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동안했을 때 이제 문재인 주사파에 대한 헌법 정신 구현, 역사적 교훈으로 이러이런 역사의 잘못으로 문재인 주사파 일당은 이렇게 역사의 죄값을 받는 판결을 내립니다. 지금 바로 어제 재판한 그 법관들은 또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정치적인 흐름에 영합하면서 그렇게 또 판결을 내리지 않겠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는 것입니다. 참 국민의힘 야당이 아침에라도 와서 역사가 잘못됐다고 과거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고 이런 걸 기대도 안 했지만은 그거 한 놈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끌고 가는 주동 세력인데 그렇게 될 리도 없죠. 그러나 논평 자체도 참 그런 최종 선고를 엄정히 받아들인다. 통합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통합 노력이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 됩니까? 자꾸 이 국민들을 향한 말장난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참 피곤합니다.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이 논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우리 당원님들처럼 애국지사들처럼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피곤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도가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그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교수 레리 다이아몬드 씨가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저서서 내가 연구한 분인데 오늘 문화일보하고 단독 인터뷰한 게 오후에 지금 기사가 났어요. 바로 이런 거,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법원, 검찰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법원, 검찰의 부적절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니까 이런 재판이 나온 거예요, 어제. 그런 지적을 하고. 뭐 이건 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사법부의 독립, 검찰 독립, 정보사의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다. 뭐 어제 한 재판 권력 찬탈부터 어제까지 보면은 전혀 정반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반민주주의고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 이 레리 다이아몬드 미 스탠포드 대학 민주주의 이론가 교수에 의해서도 다시 한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또 제가 의미 있게 듣는 것은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이상으로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한 번이나 두 번 선거 이겼다고 매우 민주적인 정당이라거나 민주적 시스템의 구호자라고 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조절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협상하고 타협해가는 기술이 민주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많은 참여자가 있고 풀뿌리 정서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민주적인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에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어울리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역사 강연을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정치 선전선동 포퓰리즘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면서 대표적으로 중국의 마오쩌둥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에 잘못된 미념과 노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단되고 죽으면서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뭐 굶어 죽기도 하고 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학자들도 유사 전체주의라고 얘기했듯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방송을 지금 녹화하는 게 언젠가는 훗날 다시 아마 돌려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의 기록이라도 남기려고 저도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주시대 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잘못하면 도끼 들고 선비들이 대궐 앞에 가서 상소문 썼듯이 똑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 삼권 분립 시대에 견제와 균형으로 좋은 정치를 해야 되는 시대에는 바로 여야와 야의 그런 균형 정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언론이라는 제4부의 견제와 균형 정치로 그게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다 무너졌어요. 제도권 내 야당이 없잖아요. 탄핵한 놈들이 무슨 목소리를 하겠어요. 처음부터 거짓인데.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라도 원외 정당입니다만 그런 역사의 목소리를 나중에 기록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싸운 정당에 있고 민초정당으로서 자유우파의 기치를 들고 끝까지 투쟁했다는 역사가 나중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기록이라도 남겨야 되겠다는 절박함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어려운 살림 쪼개서 당비내고 우리 조 대표님하고 우리 지도부도 그 사명감을 가지고 투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훌륭하게 평가받고 있는 인물도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모함을 받고 얼마나 흠집을 내고 기득권 보신 세력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요만큼이라도 흠집을 내려고 그러면 그냥 난도질해서 말이죠. 그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모함해가지고 그분 아니었으면 호남 지역까지 다 뺏겨서 씨까지 다 섞일 뻔했는데 호남 지역이라도 온전히 보존해서 곡창지대 보존한 그 대한민국 그 당시 우리 저 조선 구국의 용 이순신 장군도 모함 받아가지고 말이죠. 백의종군하고 고문받고 또 우리 공화당처럼 이렇게 자기 돈 내가지고 나라 바로 세우겠다고 의병장으로서 열심히 싸워서 왜구를 물리친 곽재호라든 이런 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제대로 대우를 안 하고 나중에 이런저런 모함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하는 어려운 투쟁에 대해서 자신들의 쥐꼬리만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평가하는 놈들이 있어요? 다 자기들 살려고 말이죠. 알면서도 양심에 꺼리끼면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하는 그런 못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저희 이런 말 가정이 좀 틀려서 좋은 사람들이 많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징역이 20년이 확정이 되고 추징금 벌금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180원 플러스 30억원인가요? 뭐 그거는 뭐 사면을 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이 마녀사냥 인민재판 권력 찬탈 이 막장 드라마 대한민국 사법 숙청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정적을 숙청하듯이 하는 이런 행위는 빨리 종집을 찍고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특별 사면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나중에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이 나라를 이끌 때 이 정권이 선전선동과 포퓰리즘과 독단과 독선, 탈법과 반헌법 이런 노선으로 이런 역사를 잘못 썼다는 오명에서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덜 잘못했다고 하려면 임기 끝나기 전에 국론 통합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 뭐 취포족이라고 아시죠? 취포족. 취업을 포기한 족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3일 날 통계청이 발표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총 취업자 수가 2,690만 4천 명이랍니다. 근데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2020년에 21만 8천 명이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에 뭐 최대폭 감소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한 취업 포기족이 늘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는 1677만 3천 명. 이거 심각합니다. 1677만 3천 명으로 45만 5천 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냥 쉬었다 집에서 이런 사람도 28만 2천 명이 증가해가지고 역대 최대 237만 명이나 됐다. 이런 통계가 막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 새해 들어서 또 좋은 통계가 나오는 게 없다고. 경제 문제 심각합니다. 근데 이 정부가 주택정책부터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 정책, 뭐 예산 여기저기 빚내가지고 좀 나눠주는 거 빼고는 뭐 하는 거 있나요, 국민들한테? 도대체 장차관들, 뭐 정책 전문가들, 대통령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많은 봉급 받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국회의원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국회는 국민들 대표하는 국회가 아닙니다. 빨리 갈아엎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이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말이죠. 지금 경제는 땅에 떨어져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실행되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또 뭐 코로나20 이제 이런 거 하자고 말이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장경제체제 뒤엎는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정치적으로 실패한 거를 왜 대기업에 떠넘기고 이거 가지고 또 국민을 편가르는 거 아니에요? 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대기업 편, 중소기업, 노동자 편. 도대체 정치인들이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기업 코로나 시대에도 흑자 많이 냈으면 그거 가다 나눠줘야 됩니까? 큰일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민주주의 정부예요? 반시장적인 사회주의 정부나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가 이런 이야기하고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이 헌법이 이런 걸 용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헌법에는 이런 걸 용납한다는 그런 이념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제학자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 정말 집값 문제부터 해서 전월세 대책 문제부터 해서 뭐 편하게 돌아가는 게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지금 뭐 국제적으로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종말을 고하고 1월 20일이면은 바이든 행정부 공식 취임식이 있으면서 새로운 미국의 민주당 정부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미국 국무부에 이 국무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백악관에 우리나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인데 미국은 국가안보회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백악관 대통령 산하에 있는 게 거기에다 인도 태평양 조정관을 신설해가지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청안보를 지명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학계에서도 뭐 제가 좋은 동맹 이론도 이야기하고 또 한미동맹을 많이 옹호해온 그런 학자면서 관료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출범부터가 동맹 외교를 강화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폼페이오 장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CIA 정보기관 수장들이 얘기한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 및 미국 사회 파괴 행위에 대한 중국 공산당 견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맹회계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한다는 것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 지금 또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대북전단법, 인권을 이야기하는 대북전단법, 그거 안 된다. 좀 제고해달라고. 3개월 시행 유예기간 전에 폐기를 하든지 유예를 해달라고 이런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고, 전자권 전환 문제도 조급증을 버리고 냉정하게 한번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생화학 무기, 대량 살상 무기 문제 이런 걸 볼 때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D10, 디모크라시에서 10 해가지고 기존의 G7 국가에 플러스 해가지고 한국, 인도, 호주가 추가되는 그러한 연합체를 만들어서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 아마 본격적으로 20일 날 취임하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다 이제 군사적으로는 쿼드에다가 한국을 다시 한번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이거를 좀 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 행정부 내내 한반도 관련 정책 담당자들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얘기나.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와이타임스에서도 뭐 아마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이걸 아마 이야기한 걸로 기억되는데, 미국의 국가안보회의에서 지금 기밀문서를 하나 해제했잖아요. 그 제목은 U.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문서 그래가지고 약 10쪽짜리 분량의 이 문서가 해제돼서 이게 좀 내용이 밝혀졌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문재인 좌파 정권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그런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탈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 자료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소개를 하면은, 이 문서에 지금 다루는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국 공산당이 미국 동맹국가들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 와해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만들어진 영내 공백과 기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 이에 대응해야 된다는 미국의 그 논점을 트럼프 행정부의 큰 논점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자유사회의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핵심 대응 전략,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그래서 쿼드를 이야기합니다. 쿼드를 띄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은 원래 한미동맹 체제의 중요성이나 여기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규모를 보면은 여기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쿼드 국가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일본은 끼어져 있으면 일본을 보조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격화돼 버렸어. 이 한미동맹 이게 이미 의미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맹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발전된 재래식 무기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도와야 하며,
지금 뭐 반일 관제 민족주의로 지금 한일 관계 다 파탄내는 이 주사파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리고 한국이 더 많은 기여와 긴밀한 한일 관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사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쿼드 4개국 연합이 아닌 지금 한국 자체만 보고 한반도를 넘어 지역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을 이렇게 좀 관여하려고 문재인 정부한테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대중견제의 핵심 축으로 삼고 한국은 이를 보조하는 정도로 이렇게 지금 동맹체제를 격화시켜 놨어요. 큰일 났다는, 이러니까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개념으로 자꾸 전해내니까 계속 나오고, 주한미군 감축론 나오고, 주한미군 역할 변경론 나오고,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대량 살상 무기만 막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기동성 있는 군대로 재판된 얘기 나오고, 이 문서가 공개되면서 또 한 번 확인되네 보니까. 그 아시아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의 삼각 협력을 심화하고 한국은 이렇게 보조적인 개념으로 가겠다. 이게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인도는 또 하나의 그 서남아시아 추구의 인도 역시 인도양 축의 대중국 전략의 주요 부분으로 갔습니다만, 하여튼 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와 일본이 중요한 협력국이고 한국은 보조 개념으로 지금 격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사각협의체 쿼드의 역량에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대중견제 역할을 덜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종북하고 있죠. 친중하고 있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중국하고 가깝 진행했다니까 주사파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위협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 주사파 정부는 북한 핵 문제 비핵화 얘기를 말로는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심각하게 미국보다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과 미사일, 또 북한이 이번에 제8차 당대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은 아주 종속적인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력과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종속 변수로만 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의 공공연한 의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위협해서 미국 본토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중대한 위협국으로 북한을 보고 견제하려고 하는데 이 주사파 정부는 틈만 나면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틈만 나면 우리 민족끼리 하는 노선에 동조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실체도 없는 남북 군사합의서 만들어서 정찰도 어렵게 하고 북한의 핵 문제 비핵화 얘기는 하지도 않고 이런 미국에서는 이 주사파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라는 최종 단계는 북한이 더 이상 미 본토와 동맹국들한테 위협이 안 되고 한반도가 이게 중요합니다. 한반도가 북한이 갖고 있는 핵과 화학 무기, 사이버 무기, 생물 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핵보다도 사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뭐지 코로나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데 북한이 5,000톤 정도의 그런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다는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의 포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문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은 우리 민족이고 별 문제가 없고 위장평화 전선에 이렇게 놀아나는 듯한 가짜 평화론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다 정신적으로 무장해게 시키고 대한민국이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미국의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최첨단 정보로서 만드는 대통령 산하 NSC 이 전략보고서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북한의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에 그 생명권이 침해당하고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게 지금 나와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이 정부는 왜 숨기냐 이거야. 왜 숨기냐 이거야 내 얘기는.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말이죠.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향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으로 살게 해주고 정권 안전도 보장해 주겠다 그러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어떻게든 핵과 대량 살상 무기로 남한을 제압해서 무력 통일을 하겠다는 꿈을 접은 적이 없고
이 주사파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되돌릴 수 없지 완전 검증하는 방법으로 모든 걸 폐기하는 목표, 대량 살상무기까지 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면전에서 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평화협정에서 잘 살자는 두루뭉실하고 아무런 실체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정부 됐다. 저는 그랬어요. 이번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해제한 NSC 비밀문서는 우리 국민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미국이 지금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전선의 중심에 한미동맹의 축인 한국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본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 한국은 일본의 그러한 역할에 보조적인 역할로 격화되어 있고 좌파 정권이 문재인 씨 이후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이 이렇게 많이 수정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막 한국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보조국가로 역할이 이렇게 변동됐다. 이건 한미동맹 체제도 와해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 저도 뭐 안보 문제, 외교 문제를 가지고 국제 시사 문제를 가지고 많이 말씀 올렸습니다만 수차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들었는데 행동은 정반대로 탈미, 친죽, 종북을 해왔기 때문에 시진핑과 약속을 더 소중히 하면서 삼불정책 고수해왔고 김정은의 눈치만 보는 대북전단법 만들고 이러니 미국에서 이 정부를 한심하게 보고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외교라는 것이 말을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욕만 안 하는 것이지 이미 신뢰성은 다 깨졌다. 빨리 내려와야 될 정권이다. 중국 공산당 의식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좌파 정부에서. 지난 2017년도에 한미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인도태평양 안보 핵심 축이 한국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도 동의하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뭐 그 이후에 이 좌파 정부 하는 거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신뢰성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 번 약속을 해도 이행되지 않으니까 문서로까지 정리해서 성명서를 갖고 있는데도 지금도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 동맹체제가 유지가 되겠느냐. 사실 그 정도 한미정상회담 수차례 하면서 약속했으면 대중국 전략을 바뀌어서 친중 노선에서 나와서 탈미 노선을 버리고 친미 탈중 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외교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주변국으로 이미 전략해 있고 앞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해도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한미 이 주사파 정부가 외교 노선을 바꾸지 않는 갈등 요인으로 있을 것이다. 빨리 저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바꿔서 나중에 후대의 혹독한 평가를 좀 안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취임 이후에도 계속 한미일 협력 보도를 복원하라는 요청을 할 것이고 한국이 이렇게 좀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좀 날릴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하여튼 주사파의 이념과 한미동맹은 상충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상식을 벗어난 건지 그냥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해 준다고 이게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뭐 윤석열 씨의 뭐 개인의 자질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거 찍어내려고 했던 행태들, 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말이죠. 문바들이 이야기해서 국회의원
10명이 서약서를 썼다는 얘기 등 전체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문파라든지 대깨문은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와 이거를 일타 반대하고 비판하면 분노와 공격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정치 문화 속에서 민주주의를 하겠어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중국 공산당의 문화혁명 시대 홍위병들이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서 이런 문서까지 일부러 공개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 심각성을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대화만 구걸하고 있고 말이죠. 김정은이 지난번에 8차 장대에서 얘기한 거 보면 대북 정책은 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 다 파탄 난 거예요. 그동안에 미국과 사이에서 중재자 의논하면서 핵무기 개발과 시간, 돈을 다 벌어주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김정은에 거들었는데도 대한민국을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첨단 군사장비 도입도 하지 말고 한미연합훈련도 하지 말으라고. 아니 내정 간섭도 이런, 아니 적성국가에서 민족이나 이런 이야기 해도 됩니까? 6.25는 누가 일으켰어요? 그렇게 이야기는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핵무력을 앞세워가 통일하겠다는 대남 적화 전략 이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아무리 민족끼리지만 우리가 남북 간에 자지전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영리를 건드리는, 헌법을 부정하는, 전술핵까지 개발하였다는 거 누구를 겨냥합니까? 대한민국이나 일본을 겨냥합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바로 다음날 성명서 내고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 없어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권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정권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두루뭉실하게 평화와 상생,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 북한에 핵 개발하고 생화학 무기 쏘고 코로나보다 1000배 만배 있는 독극물 균들 서울 상공에 뿌려도 이런 소리 할 거예요? 대비를 하고 말이죠.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핵대표훈련도 하고 생화학 대표훈련도 하고. 지금 미국의 NSC에서 공개한 문서에 보면 미국 국민들은 지금, 미국 정부는 미국 국민들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그러한 아주 살벌한 대량 살상 무기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정부는 맨날 평화탄핵이고 말이죠. 상생이니 뭐니 중재자 운운하고, 이제는 전술핵까지 개발하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망조가 들어서 망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마지막까지 뭘 남기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동반자살 할 겁니다. 이 두 세력은. 북한의 독재 체제는 이제 소련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 이 주사파 권력은 지금 반짝해서 지금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말장난들 하고 있지만 그 세력과 함께 역사의 퇴장길로 갈 것이다. 지금 북한의 제8차 당대에서 권력의 집중은 더 심화되고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눈물 글썽거리면서 경제가 안 되고 있다고 김정은이가 얘기하더니 지금 대북제재, 유엔제재, 수해, 코로나 아무것도 안 되잖아. 거기다 백성들 몇백만 명 굶어 죽어도 핵 개발 해야 되고 비밀 자금은 풀지 않고 통치 자금으로 써야 되고, 이제 다시 또 김일성, 김정은, 살인마 가족들 또 끄집어내가지고 개인 숭배로 나가서 자력경생 얘기하고 말이죠. 허상과 권위를 이용한 무슨 사이비 종교 체제에 쥐어짜기만 하는 이런 체제하고 무슨 평화를 이야기하냐고.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흡수통일 의지로서 동맹을 강화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패권국가 제압하면서 대한민국 입지를 키워야지 우리의 앞날이 있는 거 아닙니까? 허세와 기만으로 어떻게든 독재 체제를 연장하라는 김정은에게 춤춰가지고 주사파 정권이 역사에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저는 북한이 핵을 끌어안고서는 스스로 폭망하거나
고사로 갈 것이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정부 도와줘가지고 평화체제 만든다고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책에 있었나요? 어디 제가 책에 열몇 권 있는데 어느 책인가 제가 언제 그런 글을 하나 옛날에 인터넷 월간조선 제 칼럼 코너에 글을 게재할 때 박태호의 그 부국강명론 그 코너에 제가 한 500건 글을 넣었는데 이주천 우리 애국정책전략연구원 그때 이주천 담는 걸 해가지고 같이 글을 거기다 썼는데 거기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정일 미국의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가 그 당시에 하도 장난들하고 민족문제 이용해가지고 독재체제로 북한 주민들 굶어 죽이고 개돼지 취급하니까 그런 거를 제가 장난으로 쓴 기억이 나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이제는 그만 정말로 당신이 북한 인민들을 사랑하고 2,300, 400만 명 순수한 인민들 자식처럼 생각하는 수령이고 어버이라면 그만 이제 이쯤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저 스위스 비밀 자금, 정치 자금 그거 가지고 러시아나 어디 저 삼국으로 망명해서 가족들 생명이나 잘 보장해서 편히 살고 북한 주민들은 해방시켜줘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평화롭고 자유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이 당신이 마지막 민족 찾으면서 북한 주민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다. 그게 무슨 내가 7년 전에 그런 글을 쓴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게 대나의 권력이라는 게 정반대로 오고 더 쥐어짜고 쫄딱 망하기까지 이제 왔는데 저거 지난번에도 제가 정치아카데미 특강에서 미국 육군부 보고서 내가 일부 자료 공개해드렸습니다만 아니 그동안에 뭐 백성들은 굶어 죽고 뭐 이런 뭐 했는데도 핵 개발하는데 뭐 그 돌이 뭐 남한에서 좌파 정부한테 온 건지 뭐 또 비밀 작업 뭐 어디서 뭐 또 노동력 해외 내보내고 뭐 가짜 위조 지폐 만들고 마약 밀매하고 뭐 무슨 돈인지 모릅니다만은 아니 그 생황 핵도 뭐 20, 3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 추정하는데 이제 전술핵까지 만든다고 그러고 핵잠수함까지 만든다고 그러고 수소폭탄도 완료됐다고. 아니 그런데 아니 생화학 무기를 5,000톤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5,000톤. 1톤에 1,000kg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주 결정적인 생화학 무기 1kg 1,000kg이 1톤인데 1kg만 서울 상공에 뿌려도 5만 명이 즉사한다고 이런 평가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정권을 상대로 허위 평화를 이야기해서 되겠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독재 정권에서 마지막에 뭐 하려고 그래? 그 핵하고 핵무기하고. 정부만 유입되면 끝나는 체제인데. 그래서 대북제재법 전당권 만들어 달라고 주사파 정권 윽박질러 가지고 김여정이가 그거 만들어서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정권 바뀌면 그런 법은 다 폐지될 텐데 공수처법 시행되더라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정권 바뀌면 당장 폐지시켜야 됩니다. 이미 여론조사 추이를 여러분들이 봤겠지만 아무리 장난하려고 해도 이 정권은 이제 내리막길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북한의 독재 정권이 역사에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로 주민들을 쥐어짜고 못 살게 하고 있는데 3,000톤급 잠수함까지 제작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제 전략핵하고 달리 전술핵을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요. 이거 대한민국 혁화하겠다는 거고 한국에 대한 핵기업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남북 군사합의서로는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하면서 전방에 정찰 능력을 제한하게 북한 편 들어주고 지난 2017년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성공해가지고 미국이 화들짝 놀라서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 거기다 수소폭탄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극초음속 무기도 지금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정상적인 주사파 정부라면 이 정도 되면 이런 거 갖고 있다면 게임 체인저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북한 식무기 개발에 대해서 당연히 긴장하고 청와대에서 논평 내고 대변인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각심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화하자고 그러고 말이죠. 비대면 대화도 좋다. 우리 민족끼리 해보자.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씨는 지난 신년사에서 북의 실존적 군사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럼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될 거냐? 똥배들만 가득 있는 국방부 말이죠. 그럼 무슨 정신이 나간 그런 국방부, 국민을 지킬 수 있어요? 실무부서에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응? 여당 일가에 정신 나간 정치하는 놈들은 무슨 김정은 답방. 여기 와서 뭐예요? 얻을 게 뭐 있어요? 대선 전에 또 장난하려고? 이제는 손바닥으로 안 돼요. 역사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국민을 지킬 의무를 포기한 정권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또 제가 문화일보에 한 논설위원이 어제 그 참 용어를 그렇게 썼대. 잡놈 정치를 한다. 문재인 정권 3년 반 안보 경제 실패하고 신년사 기대할 내용도 없었고 산업화 민주화 20년 이후에 20년 동안 방황하는 포퓰리스트나 새로운 비전의 포퓰리스트 정권이고 4월 보선과 내년 대선이 분수령이지만 아무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그래서 지난 3년 9개월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1년간 더 길고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중요한 대한민국 정치 특성 중에 하나는 잡놈이 대거 증장해가지고 포퓰리즘이 득세한 일종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그런 현실, 고질적인 분열과 갈등 때문에 정치가 되겠느냐 말이야.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잡놈의 등장은 기득권을 놓지 않고 뜬구름 잡는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됐다고 분석을 하면서, 예? 큰일 났단 말이죠. 예? 이거 잡놈 정치로까지 나왔어요. 이쯤 되면 뭘 더 이야기하겠어요? 나카니시 히로시 일본 교토대 교수가 동북아 전문가인데 지금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이 더 협력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법원은 무슨 배상하라고 이렇게 판결해서 한일 관계는 지금 초토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 복원 없이 안보이익 지킬 수 없고 경제이익 지킬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정부는 뭐가 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무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예? 징용위원부 문제 등은 물론이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구성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서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나카니시 히로시 일본 교토대 교수의 말을 정말 세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본 코리아 소사이티 회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다는 걸 또 이야기하고, 미국과 북한이 건설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북한의 인권 이슈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하원에 청문회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주사파 정권이 북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좀 무조건 종북 정부로 가면 안 되고 봐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또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중 정책 버려야 된다, 이야기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식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그런 처방전을 찾아야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예? 장차관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권력에 아첨하고 그냥 자기 일신의 영달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토머스 본 코리아 소사이티 뉴욕 주립대를 졸업한 이분은 지금 한국의 미 평화봉사단으로도 활동하고 이런 분인데, 콜롬비아대에서 지금 애들을 가르치면서 중국에 너무 이렇게 다가서는 주사파 정권, 또 북한의 이런 종북적인 노릇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비판을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이런 동력을 못 만드는 대한민국 정치의 그런 부패함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일깨워서 그걸 자정할 능력이 없는 걸 이렇게 묵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키리님, 양영신님도 들어오셨네. 이스마일님도, 우리 뉴스님 들어오시고. 아무튼 존경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진실과 정의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많은 역경과 아픔과 고난과 희생을
겪고 나서 꽃이 핍니다. 우리 공화당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참고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 당을 더 키우고 옳은 목소리를 내는 자유우파 인사들을 발굴하고 조직화해서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치판을 갈아엎고 진정한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이뤄서 새로운 역사를 끌어낼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이 판을 갈아엎지 않으면 저 참 얼토당토하는 70년대보다 60년대 같은 북한의 괴물들한테 대한민국이 먹혀서 이 사회는 파괴될 것이고 70년의 건국의 신화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역사의 참혹한 현장이다. 계속 지금 우방들이라든지 세계의 석학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경고를 보내고 하는데도 누구 하나 듣는 놈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몇천 명 그냥 뭐 아마 아는 정도인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경계심을 가지고 가깝게는 가족한테 이웃 사촌에게 친인척에게 그리고 모임에서 알려서 새로운 정치혁명을 이룰 수 있는 정치판을 짜는 그런 씨앗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